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놓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전례 없는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급기야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거 정부도 관련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오긴 했습니다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는데요. 먼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 점은 어떤 게 좀 다른지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로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부담에 선택과 집중을 했고요. 예. 그중에서도 가장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하는 일가정 양립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다르고요. 예. 둘째로는 여태까지 저출생 대응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다소 소홀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도권 집중 억제, 사교육비 경감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이걸 명시적으로 다뤄야 될 주제로 정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개최될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나갈 거라는 점이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생명의 가치라든가 가족의 소중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인식이 많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대처를 하지 못했고 또 현장에서 저출생의 가장 큰 실천 주체는 기업하고 지자체입니다. 이분들의 동참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 인식 변화, 문화 변화 문제는 물론이고 종교계, 언론계, 방송계, 또 경제계와 함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3대 분야로 나뉘었고 15가지 핵심 대책이 나왔는데요. 일가정 양립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뒀었는데요. 여태까지 저출생 대책은 주로 양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 23조 5천억 정도가 저출생 대책에 사용이 됐는데 그중에 87%인 20.5조 원이 양육에 들어갔고요.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시고 또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큰 일가정 양립은 불과 8.7%, 2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재정사업의 80%를 저희가 일가정 양립 분야에 뒀고요. 일가정 양립 분야는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출산휴가, 임신기, 양육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소득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중소기업한테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준다는 원칙하에서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연 2주 정도 남녀가 이제 각각 사용하게 되면 한 4주가 될 텐데요. 이것은 어린이집 휴원이라든가 또 유치원 방학이라든가 초등학교 1학년 첫 학기 때 3월 달에 이제 학교에 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 같은 보통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고 가족 돌봄 휴가 같은 경우는 한 10일 이내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휴가랑 결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가족들하고 보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한 점이 다르고요. 소득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고 또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내에 고용주가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로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특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대체 인력 지원금 제도를 신설을 했고 월 120만 원 정도를 그 지원을 해드리고 그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 단축 통해 가지고 예를 네. 들면 동료가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동료 업무 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재택근무라든가 그 출퇴근 시차제 같이 그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또 대체 인력을 그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우선적으로 그 공급해 드리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좀 확실하게 그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아까 표현하신 대로 이전에는 사실 네. 이 육아휴직이라는 게 눈치 보여갖고 쓰기도 예. 뭐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남성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 이렇게 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물론 디테일한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세심한 배려들이 될 것 네. 같습니다만 여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건 뭐냐면 네. 물론 급여 상한 인상 얘기하셨는데 네. 250만까지 올렸지만 네.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체감하는 거는 이것도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그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그 상한이 150만 원이지만 실제로 그 중에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다시 복귀해서 6개월 지나야 네. 주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112만 5천 원을 받는데 여기서 그 250만 원까지 올린 부분이 있고요. 또 그 특히 저희가 수요가 많은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그 올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더 올리고 싶었습니다만 재정 여건도 이제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응이 되는지 또 급여 현실화 수준이 그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지를 봐가지고 네. 그 더 올려야 된다면 그런 부분도 그 같이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번 대책은 사실 시발점이고요. 또 초안이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죠.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네.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네.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어렵게 낳은 아이를 또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 부분도 네. 많은 걱정을 낳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1살까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예.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겠다 이런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게 그 저희가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회적 돌봄 체계입니다. 그 양육은 공동체가 책임을 진다. 네. 그래서 부모 양육에서 공공 양육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그래서 0-11세까지 어린이집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늘봄학교까지 네. 연결되는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보 통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내년에 만 5세, 그다음에 임기 내 그 3, 4세까지 해가지고 3세에서 5세를 완전히 무상보육 체계로 네. 바꾸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그 원하는 시간만큼 쓰실 수 있도록 아침 7시 반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그 연장 보육을 도입을 하고 예. 또 그 영유아대 그 선생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3명 영아당 그 선생님이 한 분인데 앞으로 그 2명으로 이렇게 그 영유아대 선생님 비율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를 하고 예. 또 그 늘봄학교 과정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 무상으로 그 제공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 그 사교육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중요하죠. 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 초등학교 저학년 늘봄학교 경우에는 영어 사교육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놀이 형태로 영어 그 교육 프로그램도 그 같이 이렇게 포함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신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실 네. 이게 잘 살려면, 잘 키우려면 그렇습니다. 주거 안정이 너무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 주거 지원 정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수혜를 받게 될 출산 가구가 어느 범위일지도 네. 좀 짚어보죠. 예, 저희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그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 주택 공급 자체를 늘려드리고 예. 두 번째는 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지원하고 청약 요건을 완화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저기 원하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먼저 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는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저희가 신설을 해서 그 출산 가구에 공급되는 주택 수를 현재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늘릴 겁니다. 한 70%가 넘는 네.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가지고 신규 택지를 조성해서 한 4만 6천 호 정도를 더 추가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예.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여기에 소득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 기준 자체를 그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하게 되면 대부분 그 해당자들이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에 출산하셨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주는데 2배 수준까지 낮춰줘가지고 0.4%포인트로 낮춰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청약 요건 관련돼 가지고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신생아 특공 같은 특별 공급이 생애 딱 한 번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려가지고 예. 더 나은 주거로 이렇게 네.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출산화 수 대비가 그 작년 기준으로 23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저희가 현재 그 주택 공급이 그 출산 가구에 대해서 한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올라가게 그렇군요.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부의 저출생 문제 대책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